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면서 현 정부와 전 정부 사이에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고 민주당은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정권이 위기 돌파를 위해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당 전체가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전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 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직 국정원장 조사도 건너뛰고 문 전 대통령에게 불쑥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부터가 전형적인 망신주기식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 이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며 당 전체가 나서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통보가 윗선 개입 없이 이뤄졌겠냐며 윤 대통령이 승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특정 사안을 넘어 문재인 정부 34개 분야에 대해 전방위 감사를 벌이는 건 감사권 남용인 만큼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감검 예비 합동 수사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런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검찰공화국의 모습을.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연이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감사원 조사 통보로 감사원과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게 분명해진 만큼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감사에 성역은 없다며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감사원 역시 이전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법에 따른 절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감사를 내세우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오만과 독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감사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도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으로 몰아 명예살인까지 자행한 사건이라며 당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답하는 것이 의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중진들도 일제히 가세해 절대 존엄식 사고를 버려야 한다. 초법적 존재가 아니라며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고 천인공노할 만행에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거친 비판도 나왔습니다.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도둑이 재발절인 감정이입이라고 맞받았고 민주당의 정치 탄압 주장도 감사를 막기 위한 여론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69석은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도피성이 아닙니다. 문 전 대통령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감사원 고발을 운운하는 감사원도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원법에 따라 질문서를 작성해 전달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김영삼 두 대통령은 질문서에 답변했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했다는 과거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오는 14일까지 이번 사건의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이후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정치팀 김재경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자, 김 기자. 네.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금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사안을 놓고 검찰의 수사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네.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리고 박지원, 서훈 두 전임 국정원장 자택도 압수수색했고 네. 지난 9월에는 대통령 기록관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주요 인사들 소환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고 이제 남은 건 윗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지원, 서훈 두 전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남겨둔 상태인데요. 네. 이 점은 감사원도 비슷합니다. 이 두 인사에 대한 그 이제 출석 그 요구를 요구했는데 네. 이제 이 둘은 불응한 것으로 이제 현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한테는 서면 조사를 요구한 거고 이 두 그렇죠. 전직 원장들한테는 출석 조사를 요구한 거고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공직에서 물러났고 지금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이러니까 감사원은 이 둘을 건너뛰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네. 서면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거죠. 때문에 민주당은 이런 조사야말로 전임 정부 괴롭히기다, 총동원 작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감사원의 조사 통보 시점이 좀 공교롭긴 합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김 기자 말한 대로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금 조사를 거부한 상태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게 서면 조사라고 해도 조사에 응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그 시기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 요구가 갔던 시점이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네. 지난달 28일이었는데요. 네. 그때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그 논란, 비속어 논쟁이 한참 불붙었을 때입니다. 네네. 또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로 다시 전환됐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이제 나오는 시점이었고요.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면 전환용 아니냐, 돌파구 마련용 아니냐, 여권이 신구 권력 충돌 구도를 만들어서 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일부러 도발이다. 이런 어떤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이름만 좀 거론돼도 민주당이 세게 반발할 거라는 건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죠. 이런 예상인 거죠. 네, 민주당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추락을 시작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욕설 외교 파동으로 궁지에 몰렸다. 진흙탕 싸움판을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반면 여권은요, 네. 감사원은 독립기관 아니냐. 네. 그러니 이번 조사 결정도 자체 판단이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일제히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정부는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도마 위에 오르게 좀 뻔한 상황이잖아요. 네. 정부 여당이 이런 상황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시 쟁점화하면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주장이 이제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일단 문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 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감사,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감사원은 일단 오는 14일에 감사를 마치고 주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위법 사실이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네. 때문에 발표 내용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이 아니라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네. 아마도 민주당의 반발은 전례 없이 격해질 전망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김재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내일부터 국회에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에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주요 쟁점 중에 하나인데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국민대의 총장과 이사장, 그리고 석사학위를 받은 숙명여대의 총장 등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해 채택된 증인 대부분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대부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도피성 출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내일 교육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모두 10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8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2명은 주소가 불분명해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표절 피해자 한 사람만 참고인으로 출석할 뿐 표절 의혹을 검증할 증인들은 모두 불참할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국민대의 임홍재 총장은 오늘부터 10일까지 몽골 국립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9월 초부터 해외 체류 중인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미국 출장 일정을 잡았습니다. 김 여사가 석사 학위를 받은 숙명여대의 장용금 총장도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유럽 3개국과 미국의 도시 3곳을 잇따라 방문하는 일정을 제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증인 채택이 의결된 지난달 23일 출장 기한이 만들어졌습니다. 회원 유지를 영어로 멤버 유지로 표기한 논문의 지도 교수는 강의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누가 봐도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해외 출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떠나는 출장인데 그 출장 자체만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국정감사 때 철저히 따져볼 생각입니다. 또 증인들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오는 21일 종합국감이나 정기국회 기간 동행 명령장 발부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는 국민대와 숙명여대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당시 민주당을 겨냥해 날치기라고 비판했지만 불출석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뒤에 이곳에 있던 군 시설들이 연쇄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응하는 사이버 작전 사령부도 이런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국방부 별관을 떠나 두 곳으로 쪼개져 이동하는데 여기에만 올해 11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의 디도스 공격을 계기로 해킹 등 사이버전 대비를 위해 지난 2010년 창설된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 서울 용산 국방부 별관에 위치해 있는데 대통령실 이전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던 국방부 5개 부서가 별관으로 이전하고 대신 사이버 사령부는 이제 용산을 떠나야 합니다. 일부는 서울 송파구 국방과학연구소로, 일부는 경기도 과천 안보지원사령부로 쪼개서 이동합니다. 연말까지 이전 비용으로만 111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보통신 관련 70억 원, 시설 보수에 35억 원, 이사 비용에도 6억 원이 쓰이는데 특히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다른 목적으로 받아둔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병 생활관 등을 새로 짓는 설계 예산도 여기에 포함됐는데 국방부는 설계 계약 후 남은 예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연쇄적으로 수천억 원이 더 들어가는 악순환이 발생한 거죠. 안보에 있어서도 상당한 공백이라든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송파와 과천으로 이사한 뒤에도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군은 작전의 연속성을 위해 사이버 사령부의 전용 청사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또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직 계산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여당을 향해서 근거 없는 정략적 공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읽히는 대목인데요. 야당 역시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둘러싼 언론과 야당의 비판에 강대강 대응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또 가짜 뉴스로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또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또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할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외교장관 해임 건의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또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김 실장은 이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도 재정 파탄을 불러올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모두가 막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의 합리적 비판과 대안은 수용하겠다고도 했지만 무게는 단호한 대응에 실린 셈인데 순방 외교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전국 경색을 감수하더라도 이대로 돌파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읽힙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 국정 무능을 벌써부터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시간,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살리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또 당정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도 본격화하기로 했지만 결국 법을 바꿔야 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미디어 부처 개편 등이 본격화될 경우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공약 추진으로 여야 대치 전선이 더 넓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또 이를 보도한 MBC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서 해외 언론들도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외교 전문지는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세계 최대 언론인 단체인 국제기자연맹은 언론에 대한 전형적인 협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국의 방송을 협박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디플로맷의 어제자 기사 제목입니다. 디플로맷은 먼저 윤 대통령의 발언 보도와 대통령실의 해명을 상세히 전하면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설명은 명확하지도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국 듣기평가 테스트가 시작됐다며 한국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이를 처음 보도한 MBC에만 보도 경위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MBC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당이 MBC 구성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도 전했는데 윤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에서 자유를 21번이나 언급하고 지금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윤 대통령 모욕 발언으로 파문이라는 기사에서 대통령실 측이 부자연스러운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폭언을 보도한 매체를 비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 기사는 일본 내 여러 언론이 받아 실었습니다. 일본 6대 주요 일간지로 꼽히는 도쿄신문의 서울지국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MBC에 대한 고발은 상식적으로 어색하며 협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력자가 권력기관이 그렇게 여당이 다른 방법으로 방식으로 반론해야 되는데 고발을 하거나 그거 협박이잖아요. 아이사카지 국장은 국익을 위해 보도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민주주의의 기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언급했습니다. 미디어 각각 판단하는 게 그거 보도의 자유죠. 예. 언론의 자유죠. 그거는 기본적인 민주주의에서는 다 지켜야 되는 거. 앞서 국제기자연맹 IFJ는 공식 SNS를 통해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협박이자 언론 자유 침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앙토니 벨랑제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은 보도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언론인들을 은폐를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기자연맹은 전 세계 140여 개국 60만 명의 언론인이 가입한 세계 최대 언론인 단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지자체들은 물론이고 소상공인들, 시민들까지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의 입장을 들어봤더니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지자체들마저도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한 김상희 씨. 코로나 위기를 견뎌내는데 이음카드가 큰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음카드는 인천 관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결제액의 최대 10%를 돌려받는 지역화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음카드 때문에 매출이 좀 올랐던 거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상권이 안 좋아요. 안 좋아도 이렇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런 거였는데.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에 지원한 국비는 1조 3천억 원. 그 결과 전국에서 20조 원 넘는 지역화폐가 발행됐는데 내년부터는 국가가 지원했던 비용을 모두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겁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사용되고 효과가 퍼지는 곳은 그 특정, 그 딱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들은 난색입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광역자치단체 17곳에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16곳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12곳 중에서도 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입장과 달리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겁니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경북과 강원에서도 예산을 삭감할 경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며 국비 지원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면 안정적인 지역 화폐 발행이 좀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재정 상황도 지방 재정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엔 여야가 없다며 예산 심사에서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물가나 소비 침체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살리고 또 지역 주민에게도 이득이 가는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도록. 하지만 정부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를 잇는 수도권 전철 신안산선,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이 따낸 부분 민자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4조 원이 넘는데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3분의 2밖에 들지 않는 새로운 공법을 쓰는데도 정부는 공사비를 거의 깎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전철 신안산선 공사 현장입니다. 안산에서 광명과 시흥을 거쳐 서울 여의도역까지 43km를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 2년 뒤 개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60%, 민간 자본이 40% 참여한 부분 민자 사업입니다. 2018년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따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3조 4천억 원, 지금은 토지 보상비 등이 더 불어나 4조 3천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7년 국토부가 입찰 공고를 하면서 첨부한 설계도, 땅을 20m 정도 파는 저심도 공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이 실제로 쓰는 공법은 땅을 40m 넘게 파는 대심도 공법입니다. 저심도 공법은 땅 위부터 파내려가는 예전 공법입니다. 토지 보상비가 많이 듭니다. 반면 새로 개발된 대심도 공법은 40m 이상 더 깊은 땅 속에서 직선으로 터널을 뚫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3분의 1 정도 줄어듭니다. 포스코 건설도 공사비가 대폭 줄어든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심도로 가면 보강,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고 암이 좋아서 방향도 많아지고 이랬다 보니까 좀 더 경제적이 되는 원리가 되고요. 공법이 바뀌면 당연히 사업비도 깎아야 하지만 거의 깎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따져본 걸까? 민간투자심의위원회라는 걸 거쳐요. 거기서 이 사업비가 적정한지 더 줄일 부분은 없는지 그 협상 과정에서도 금액을 더 깎았어요. 몇 천억 깎았는데 실제로 얼마나 깎았나 확인해 봤더니 1년을 심사해 241억 원, 겨우 0.7%를 깎았습니다. 이렇게 된 건 정부가 2013년에 만든 설계 그대로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이미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새 공법이 나왔는데도 사업비는 깎지 않은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계획된 GTX-A는 물론 서울 서부간선 지하도로, 지하철 7호선 연장도 모두 대심도 공법을 썼습니다. 민자 사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제대로 된 심사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건 심사하지만 민간이 알아서 공사비를 줄이는 건 따로 심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신안산선의 시행사는 포스코 건설과 롯데건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넥스트레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이 누군가 봤더니 국토부 고위 관료가 퇴직을 하자마자 옮겨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고위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취업을 할 때 제한 규정이 있지만 법의 구멍을 이용해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의 시행사는 넥스트레인이라는 회사입니다. 포스코건설 36%, 롯데건설 22% 등 13개 민간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만든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김일평 씨,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건설정책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국토부 고위관료 출신입니다. 2019년 8월 퇴직하고 9월에 곧바로 이 회사 사장으로 영입됐습니다.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원래 직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없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김일평 사장은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민간 기업은 자본금 10억 원이 넘고 매출도 100억 원이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넥스트레인은 신안산선 사업만을 위해 새로 만든 회사라 매출액이 0원이었습니다. 재벌 건설사들이 만든 회사에 국토부 고위 관료가 취업한 건데도 아무 제한을 받지 않은 겁니다. 제가 그 공사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안전하고 또 계획 기간 내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그게 제 미션입니다. 넥스트레인의 부사장들도 비슷합니다. 한 명은 국가철도공단 고위공무원 출신, 또 한 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출신입니다. 둘 다 원래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역시 아무 제한 없이 취업했습니다. 법의 구멍을 이용한 이런 전관 영입은 또 있습니다. GTX-A, 광명 서울고속도로, 수도권 전철 대곡 소사 구간의 시행사들도 줄줄이 국토부 고위관료 출신들을 대표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역시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출신, 고위직 출신이 사장으로 가면 실무 담당 과장이나 국장들은 아무래도 눈치를 보고. 당연하죠. 저기 선배님이 가 계시는데. GTX ABC와 계획된 민자철도만 10개가 넘습니다. 법의 구멍을 이용한 전관 모셔가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리만 지역에 이어 헤르손주의 일부 지역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점령지 4개 주에 대한 합병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가운데 이들 주에 속해 있는 지역들을 우크라이나가 하나씩 되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렇게 수세에 몰릴수록 푸틴이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의 경고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등 점령지 4곳에 대한 영토 병합 조약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합병 절차는 러시아 상하원 기준과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게 됐습니다. принял 4 постановления, которыми одобре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догово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2 республиками Донецкой и Луганской и областями.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합병 선언 하루 만에 도네츠크주 리만 지역을 수복한 데 이어 헤르손주의 2개 정착촌 탈환에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129-ї бригади мого рідного Кривого Рогу, які відзначились хорошими результатами і звільнили, зокрема, Архангельське та Миролюбівку. 러시아의 강제 합병 시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잇따라 승전보를 울리는 사이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급하게 퇴각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신문은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이 퀭한 눈으로 간신히 리만을 빠져나갔다. 병사들의 탈영과 지휘부의 계획 부족, 보충병 지연 등에 시달려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토 합병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전장에서는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는 상황. 푸틴 대통령이 국면을 바꾸려고 핵무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푸틴이 어떤 핵이든 사용할 경우 이는 러시아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러시아를 향해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Essa infatti aumenta il rischio di un'escalation nucleare
fino a far temere conseguenze incontrollabili e catastrofiche a livello mondiale. 교황이 푸틴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전쟁 중단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박수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방위 산업, 이른바 K방산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죠. 하지만 기존 무기 수출 강국들이 투자를 늘리면서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명품 무기로 꼽히는 K9 자주포의 경우 최신형 모델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기술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먼저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의 밀브룩 군용 차량 주행 시험장. 언덕 너머에서 길쭉한 포신이 보이는가 싶더니 육중한 자주포 한 대가 위용을 드러내고 구불구불 비포장 산길도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기존 K9 자주포들을 대체하려고 개발 중인 최신형 모델 K9A2입니다. 현재 기술 개발을 위한 시제품 딱 한 대만 생산돼 있는데 야외 기동을 언론에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형 자주포 도입을 추진 중인 영국 수출을 노리고 현지 전시회에 참가한 겁니다. K9A2 시제품을 처음에 영국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좋은 호평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K9A2에 적용된 핵심 신기술은 자동 장전. 표적 확인 후 발사 버튼만 누르면 로봇팔이 포탄은 물론 포탄을 날려보내는 장약도 자동 장전합니다. 발사 속도는 1.5배 빨라지고 승무원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데 기동성을 높여주는 고무 궤도에 최첨단 전자전 장비도 탑재됩니다. 그런데 개발 속도가 문제입니다. 당초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이른바 체계 개발 예산은 한 푼도 반영이 안 됐고 그나마 별도 인프라 구축비 25억 원은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가 안 끝났다는 이유인데 개발이 늦어질 경우 오는 25년 영국에 이어 미국 수출 도전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계속 최강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은 지금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무인화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앞다퉈 자주포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 자칫 명품 자주포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K방산 인기의 핵심은 이른바 가성비가 높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비하면서 갈고 닦은 무기 체계의 성능은 이미 검증됐고 여기에다 가격은 경쟁 국가에 비해 싸다는 거죠. 하지만 K방산이 이런 강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방산 전시회로 불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K2 전차에 올라 내부도 들여다보는 등 40여 개국에서 온 군 인사들이 한국 신형 무기에 열띤 관심을 보였습니다. In defense areas, Korean the make products are very popular. Good prices, good quality, and creative products.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슬로바키아는 전세기를 띄워 대규모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International situation in Europe very complicated for us to look for new systems, new defense equipment. It opens the possibilities for the cooper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북한과 맞닿아 있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성능 검증의 증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ulti-launch rocket systems and K9 is very interesting. It's very important to have equipment for our country and for countries in Europe tested and proved in the field. 치솟는 무기 수요와 한국 방산업체의 생산력이 맞물리면서 올해 한국 방산 수출액은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기록한 최고 기록 7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하지만 이 일부를 다시 기술 종주국에 줘야 하는 한계는 여전히 있습니다. K2 전차의 경우 핵심 장비인 파워팩에 독일산 부품이 쓰이고 FA50 경공격기 엔진은 미국산입니다. 현재 이미 수출에 성공한 제품들이라고 하더라도 성능 개량하고 개선에 굉장히 빠른 노력들을 드릴 필요가 있고 현재 우위에 있는 자주포 등 활용 무기에 머물지 않고 AI 분야를 접목한 개발 등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미래 방산 시장에서도 강자 자리를 지킬 것이란 분석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밤시간 택시 잡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현재 최고 3,000원인 심야 호출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 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밤시간에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택시 3부제도 해제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심야 호출료 인상에 각 지자체가 결정하는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미끼성 허위 매물로 손님을 모은 뒤 막상 찾아가면 다른 집을 팔아 리베이트를 챙기는 부동산 업자들. 저희가 지난 여름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허위 매물로 의심되는 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부동산 앱에 올라온 경기도 부천의 한 주택 매물. 6층짜리 다세대 주택이고 차량은 12대까지 주차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대표가 직접 확인하고 승인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 업자들이 입주가 가능하다면서 지난해 말 올려놓은 이 신축 빌라 매물은 입주는커녕 이렇게 공사 자재들만 어지러이 쌓여 있습니다. 6층도 아니고 4층, 주차면은 차량 5대뿐입니다. 다 지어지지도 않은 이 건물을 매물로 올린 업자들은 결국 적발됐는데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이 끝이었습니다. 국토부의 모니터링에 걸리는 허위 매물 규모가 매년 2배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에는 매달 216건 정도였던 허위 의심 매물은 지난해 매달 368건, 올해 들어선 매달 73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제 면적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건물 소재지 등을 부정확하게 표기하고 집주인의 의뢰도 없는 매물을 올리는 식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집을 올리면은 왜 저희한테 연락 안 하세요? MBC가 지난 6월 바로 간다 시리즈로 고발한 허위 매물 등록 업체들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빛바랜 분양 사무실 간판이 달린 이 건물은 이렇게 굳게 잠겨 있고 이 안에는 다른 업체가 쌓아놓은 종이 상자만이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 매물 의심 건수는 늘어나는데도 막상 지자체의 행정처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작년의 경우 행정처분 비율은 90%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68%로 줄었고 올해는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의 정보 공유가 분기별로 수작업으로 전달되는 데다 현장 조사 인력도 열악하다 보니 쏟아지는 의심 신고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국토부와 각 지자체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허위 매물을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처분이 늦어지는 사이 부동산 업자들은 폐업하고 다른 이름으로 개업하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구나연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가볼 곳은 연매출 5천억 원 규모의 한 중견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서슴지 않고 비서에겐 가족들 일은 물론 내연녀를 위한 심부름까지 수시로 시킨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착한 곳은 부산입니다. 계열사 6곳과 주유소 14곳, 난방기지 3곳 등을 운영하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운영하는 한 주유소의 CCTV. 한 남성이 자신의 앞으로 달려온 직원들의 정강이를 잇따라 걷어찹니다. 잘 맞지 않자 한 번 더 찹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해졌는데 직원들은 맞으면서도 머리를 숙입니다. 지난 8월, 이번엔 사무실 내부. 같은 남성이 직원들의 보고를 들으며 음료를 마시는가 싶더니 갑자기 컵을 내던집니다. 액체와 깨진 컵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집기를 직원에게 던져 마치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이 기업의 회장인 52세 최모 씨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람은 직원을 사람이라 생각 안 해요. 무조건 쥐어 짜버리면 된다. 개인이 지금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아예 회장의 화풀이성 행동을 단계별로 구분해놨습니다. 1단계는 가음 만지는 거고 2단계는 욕 나오는 거 3단계는 막 집에 던지고 사람 때리고 회장님이 오늘 안 나온다는 날에는 완전 큰일 나다. 그냥 막 핵기대기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최 회장을 수행했던 전직 비서 김모 씨. 그가 휴대전화에 저장한 업무 내용에는 사적 심부름 내역이 수두룩히 적혀 있습니다.
회장의 개인 차량 신규 계약 진행은 물론 사모와 딸의 차량이 적혀 있고 내부 세차를 챙겨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인 차량, 그다음에 사모님 차량, 딸 차량, 거기에다가 세컨으로 있는 차량까지 제가 관리를 다 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회장 부인이 보낸 문자를 보면 이번 달에 실내 세차가 안 된 것 같다며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모님 골프 가방을 회장님 차에 싣겠다, 임시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는 등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최 회장에겐 3명의 내연녀가 있었는데 그들과 관련한 심부름까지 해야 했던 겁니다. 최 회장은 김 씨에게 내연녀의 집 계약 문제를 도우라면서 돌아볼 아파트 목록을 보내줬습니다. 심지어 가전제품은 뭘 사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회장의 내연녀에게까지 픽업하러 갈 때 연락하겠다, 몇 시까지 가겠다고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내연녀와 함께 먹을 음식을 사오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햄버거 좀 괜찮은 거. 우리는 하나로 나눠 먹을 때 하나 사 먹어. 콜라 음료수하고 감튀도 사야 돼. 내연녀의 집 앞에서 회장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늦으면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분들의 사소한 것까지 제가 다 처리를 해줘야 되죠. 픽업을 간다든지 물건을 제가 사줘야 된다든지 박스나 이런 쓰레기들을 제가 치워야 되고, 그런 데서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온갖 사적 심부름까지 도맡다 보니 김 씨는 주당 80시간 넘게 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김 씨는 최 회장이 코로나에 걸리고도 격리를 거부하며 출퇴근하고 자신에게 운전을 강제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달 월급이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급액 222만 원에 공제액 222만 원. 회사 측은 명목을 알 수 없는 그 외 공제를 154만 원이나 적었습니다. 되게 심하다고 월급을 0원으로 만들어서 줘야 돼요. 아무 그거 없이 그 외 공제 얼마 해서 0원을 만들었더라고요. 신뢰와 감사, 자선을 통해 조직원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이 업체. 최 회장의 각종 갑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업체 측은 회장과 직원 개인 간 일이라며 해명을 거절했습니다. 최 회장은 만나려고 대기하던 취재팀을 피해 저녁 늦게 잠겨있던 출입문을 통해 나왔고 이후 해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 측에 김 씨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부당 노동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구나연입니다. SUV 하면 당연히 디젤차를 떠올리던 때가 있었죠. 대표적인 국산 SUV 현대차 산타페가 내년부터 아예 디젤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연기관 시대가 빠르게 저물고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이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베트남, 인도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의 대표 SUV 산타페. 2000년 첫 출시된 뒤 국내에서만 130만 대가 팔렸는데 이 중 110만 대가 디젤입니다. 휘발유 차보다 비싸지만 연비와 힘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유값이 치솟고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디젤의 인기는 추락했습니다. 올해 팔린 산타페 가운데 디젤은 4분의 1에 불과하고 대신 하이브리드가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현대차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산타페 새 모델에서 아예 디젤을 빼기로 했습니다. 디젤 시대가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 그룹의 자동차 자회사 빈페스트. 차를 생산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당장 올해 안에 내연 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만 만들기로 했습니다. 목표 시장은 미국과 유럽, 베트남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테슬라를 꺾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은 대부분 중국 안에서 팔고 있지만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데 모듈을 없애고 칼날처럼 얇은 배터리셀을 촘촘하게 채워 넣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테슬라에도 이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전기차 시대, 진입 문턱이 낮다 보니 중국, 베트남, 인도의 새로운 강자들이 줄줄이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부품이 반이고 모듈화로 되면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전기차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글로벌 제작사들이 좀 긴장도 해야 되고요.
정부는 지금 100년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전통 강자들조차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최근 아열대 해역에서 태어난 바다 거북 중에 수컷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태어난 바다 거북이 100% 전부 암컷이라는 건데 이게 다름 아닌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다 거북의 번식과 생존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현인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 북동부 레인섬에 수많은 바다 거북이 몰려왔습니다. 촬영된 바다 거북의 수를 하나하나 세보니 6만 4천여 마리. 이 많은 바다 거북이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해안으로 올라온 바다 거북이 모래를 파고 알을 낳습니다. 바다 거북은 알에서 깨어나 힘차게 바다로 갑니다. 그러나 바다 거북의 번식과 생존에 어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The scientists that are studying sea turtle hatchlings and eggs, they have found no boy sea turtles. So only female sea turtles for the past 4 years. 호주 연구진은 이에 앞서 최근 호주에서 태어나는 바다 거북은 99%가 암컷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수컷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암컷만 100% 가까이 태어나는 건 극단적인 현상입니다. 네, 바다 거북의 성을 결정하는 건 X나 Y 염색체처럼 성 염색체가 아닙니다. 바다 거북은 알이 부화할 때 주변 온도에 따라서 암수가 정해집니다. 미국 해양대기국은 주변 온도가 27.7도보다 낮으면 이 수컷이 되고 31도가 넘으면 암컷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 온도에서는 암컷과 수컷 모두 나올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화할 때 온도가 높을수록 암컷이 태어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바다 거북의 대표적인 산란지죠. 호주 레인섬의 모래 온도입니다. 약 29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1980년대부터 이렇게 기온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하죠. 90년대가 되면 평균 온도가 0.5도에서 1도나 높아졌습니다. 1도 차이는 바다 거북의 알이 암컷이 될지 수컷이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온도죠. Because we just don't have the genetic diversity, we don't have the male to female ratio needed in order to be able to have successful breeding sessions and be able to have eggs that 서식지 파괴와 남에게 기후 변화까지 겹쳐 현재 모든 바다 거북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바다 거북은 급격한 환경 변화로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수많은 생명 중 하나일 뿐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보고서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엔 경기도 군포시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주택가에서 태어난 지 2달 정도 된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죽은 채 발견이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주택가 주차장. 길을 가던 학생 2명이 무언가를 가리키며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칩니다. 물감처럼 선명한 핏자국이 건물 벽 귀퉁이와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던 겁니다. 지난달 28일, 태어난 지 2달여밖에 안 된 새끼 고양이 2마리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운동 가는 도중에 고양이가 이렇게 한 마리는 도로 가까이에 죽어 있었고 또 벽 쪽에 빨간 게 보여서 너무 무서워서 직접 보지 못했고 내가 소리를 질렀나 봐요.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지자체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고양이 사체 2구를 확보했습니다. 사체 곳곳이 훼손되는 등 살해된 흔적이 뚜렷한 고양이들. 사체가 발견된 빌라 건물 뒤쪽에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금천구, 7월엔 포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곳은 모두 길고양이 급식소 주변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급식소에서도 어느 날 가보니 시설이 부서져 있거나 대낮에도 멀리서 돌덩이가 날아오는 경우가 심심치 않습니다. 고양이 급식소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간혹 멀리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입구에 돌을 막기 위해 나무 토막을 세워놨습니다. 이제 자원봉사자 있는 데서는 호시탐탐 애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가만히 가다가 돌을 맞는다.
개를 풀어서 고양이 다 없애버린다. 뭐 이런 소리도 들었죠. 또다시 고양이 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동물단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했고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수색하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개봉이 돼서 대흥행을 기록했던 영화인데요. 중국 농촌에 사는 가난한 노총각 그리고 장애가 있는 여성이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 내용이 담긴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갑자기 상영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고 퇴출이 됐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간수성의 시골 농촌 마을. 가진 것이라곤 당나귀 한 마리뿐인 가난한 노총각이 하반신 장애를 가진 여성을 아내로 맞습니다. 신부 동의 없이 우리 돈 4만 원에 성사된 결혼. 사실상 인신매매나 다름없지만 세상의 멸시 속에 둘 사이엔 애정이 싹틉니다. 부부는 손수 흙집을 지어 살지만 아내의 병세는 악화되고 결국 사망합니다. 중국 농민의 고단한 삶을 현실적으로 담은 영화 일루천예는 지난 7월 중국에서 개봉된 이후 뒤늦게 입소문을 타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我当时都要哭死了。这个故事的内容讲的是有铁桂英在农村的一个比较悲苦的故事。 관영 인민일보까지 우리 안에 양심을 일깨우고 보통 사람들에게 강인하게 살아갈 힘을 준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영화관 상영이 중단됐습니다. 동시 개봉했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예고편만 남아있을 뿐 더 이상 영화를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영화에는 농촌의 지독한 가난, 지참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주고 여성을 사오는 관습, 개발이란 이름으로 집이 철거돼 흙바닥에 나앉게 되는 현실이 표현돼 있습니다. 다음 달 시진핑 주석 3년임 발표를 앞두고 빈곤 퇴치를 주요 업적으로 삼는 공산당은 영화를 내려 현실을 가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한 중국 매체에는 중국 농촌은 영화에서처럼 끔찍하지 않다며 개별적인 현상을 예술로 표현해선 안 된다는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영화관은 또다시 중국의 애국주의 영화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아프리카 리비아 내전에서 중국 외교관들이 끝까지 남아 자국 교민들을 철수시킨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말리 귀도는 개봉 사흘 만에 4억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앞두고 중국의 치부를 보여선 안 된다는 검열과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노인이 사망한 것으로 행정 처리가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직원이 퇴원 사유를 사망으로 잘못 클릭한 건데 더 황당한 건 지자체도 보건복지부도 어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망 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사망자가 됐습니다. 최근 군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 게시글입니다. 석 달 전부터 아버지의 노인기초연금이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됐다는 겁니다. 민원인이 동네 주민센터에 확인해봤더니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가 사망 의심자로 등록돼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병원 직원이 퇴원 수속을 하면서 퇴원하는 이유를 사망으로 클릭한 겁니다. 퇴원하고 이제 사망 이렇게 무슨 퇴원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실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클릭 바로 옆에 하셔가지고. 군산시의 행정은 더 황당했습니다. 사망이라는 최종 판단은 지자체가 내리는데 군산시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것으로 정리한 뒤 기초연금까지 끊은 겁니다. 최종적인 검증 검수는 자치단체에서 한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저번에 또 잘못해가지고 경우가 한 번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100% 확실하거든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력된 정보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사망자로 오인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며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의심자라는 게 사망 신고가 늦게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급여가 사망한 사람한테는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요양병원의 황당한 실수와 행정의 허술한 검증이 빚어낸 사망 판정. 군산시는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미지급한 기초연금을 돌려주는 등 모든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표씩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선거 공보물이나 투표용지를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발달 장애인들 이야기인데요. 장애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바꿔달라면서 법정에 나선 발달 장애인 청년을 정상빈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6년 전 장애인 시설에서 나와 자립한 중증 지적장애인 29살 박경인 씨. 비슷한 처지의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시설을 나와 이웃들과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투표 때면 장애인 공약부터 살펴봅니다. 장애인 예산 그리고 지원주택과 타시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타시설이 할 수 있게. 경인시 지역구청장의 지난 선거 공보물, 장애인과 함께 찍은 사진도 보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풍성한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원래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 같아요. 뽑을 후보를 정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글자를 잘 읽지 못하거나 읽어도 순간 헷갈릴 수 있는 발달장애의 특성상 글자만 가득한 투표용지는 또 다른 벽입니다. 이름이 헷갈렸어요. 3명 중에서 뽑으려고 하니까 그냥 막 찍었어요. 영국이나 스웨덴의 선거 공보물은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글자도 큼지막합니다. 대만과 아일랜드 등 50개국 투표용지에는 정당 로고나 후보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린 투표 용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과 개표 시간 지연 문제 때문에 이런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 특히 발달장애인이 극소수인 선거구에선 그림 투표 용지를 쓴 장애인이 누굴 찍었는지 쉽게 드러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경인 씨는 누군지 모르고 찍는 엉뚱한 표가 아니라 제대로 내 한 표를 행사하고 싶다고 법정에서 호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재판. 법원은 우리 선거가 정인 씨 같은 장애인을 차별해온 건 아닌지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발달장애인도 투표권이 있다고 외치고 싶어요.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최근 그룹 블랙핑크 제니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생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가 됐는데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가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사진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된 것으로 인신공격과 사생활 침해를 더는 묵과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선두 SSG가 최하위 한화에게 덜미를 잡히며 우승 확정을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한화 신인 문동주는 데뷔 첫 승을 거뒀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최하위 한화를 제물로 우승을 확정짓고자 했던 SSG. 하지만 믿었던 선발 박종훈이 1회부터 크게 흔들렸습니다. 폭투와 밀어내기 등으로 순식간에 5점을 내줬고 결국 1회를 마치지도 못하고 강판됐습니다. 함께 배터리를 이룬 포수 이재원도 2회 초 공격 무사 만루 기회에서 병살타로 물러나며 곧바로 교체됐습니다. SSG는 3회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주환이 투런포로 물꼬를 텄고 박성환이 적시타를 터뜨리며 5대4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아쉬웠습니다. 병살로 이닝을 끝낼 수 있던 기회에서 송구 실책으로 한 점을 더 내줬습니다. 결국 5회 박정현의 적시타로 한 점 더 달아난 한화는 안방에서 SSG의 우승 축포를 저지하며 석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5이닝 3자책점을 기록한 한화 선발 문동주는 최고 시속 157km의 직구를 앞세워 삼진을 8개나 잡아내며 시즌 마지막 등판에서 극적인 데뷔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일단 조금 오래 걸렸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그래도 첫 승을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고 160은 이제 해를 지나면서 경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욕심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가을 야구를 앞두고 마운드에서 다소 불안감을 노출한 SSG는
열흘 만에 부상에서 돌아온 마무리 문승원의 1이닝 무실점 투구로 위안을 삼은 채 우승 확정을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최하위 팀 간 맞대결에서 수원이 성남을 2대 0으로 꺾고 강등권 탈출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밤이 되면서 서해 북부 해상에서 다시 비구름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 도서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영서, 충남과 충북 북부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를 중심으로 20에서 60mm가량인데요. 특히 새벽 동안에 중부지방은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이후로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을 비교한 건데요. 비구름 후면으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 서울은 온종일 20도를 밑돌겠고 광주의 경우 낮 기온이 21도로 아침과 같을 전망입니다. 내일은 비가 그쳐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동쪽 지방은 낮부터 다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늘보다 4도에서 9도가량 뚝 떨어져서요. 서울 19도, 안동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이제 도톰한 가을 외투를 준비하시는 편이 좋겠는데요. 주말 아침 서울의 기온은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